1편에서 우리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라는 남자를 봤습니다. 공식 직함 하나 없이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이란을 통제한 그림자. 대통령 선거를 배후 조종하고 시위를 짓밟고 런던에 1,200억 원짜리 저택을 숨기고 있던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그림자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중동 전체를 뒤흔든 연쇄적인 전쟁. 그 시작은 202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이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의 연쇄를 봐야 모즈타바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이해되거든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도화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란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저항의 축을 체계적으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저항의 축이 뭐냐면 이란이 중동 곳곳에 심어놓은 대리무장 세력 네트워크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군까지 전부 IRGC 쿠드스군이 무기와 돈과 정보로 관리하면서 하나로 묶어놨던 건데 모즈타바가 바로 이 쿠드스군 사령관과 밀접히 협력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4년부터 상황이 미쳐 돌아갑니다. 4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IRGC 장성 7명을 죽였고 이에 이란이 3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이란 역사상 처음이에요.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쏜 건 이때가 유일무이했습니다. 미국, 영국, 요르단이 방어를 도와서 대부분 요격됐지만 이란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7월에는 이스라엘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하마스 수장 하니에를 암살했고 9월에는 30년간 헤즈볼라를 이끈 나스랄라를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나스랄라 암살은 이란에게 전략적 재앙이었어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대리 세력이었거든요. 수만 발의 로켓과 정밀유도 미사일, 잘 훈련된 전투원을 보유한 사실상의 소규모 군대였는데 그 수장이 사라진 겁니다. 10월에 이란이 다시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이 거의 전멸합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방공망이 날아갔다는 건 이란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이후 이스라엘이 언제든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군사적 조건이 갖춰진 거죠. 12월에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까지 무너집니다. 수십 년간 이란이 공들여 유지한 시리아 루트, 이란에서 레바논 헤즈볼라로 무기를 보내는 핵심 통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불과 14개월 사이에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가 전부 무너졌어요. 이란이 40년간 쌓아올린 저항의 축이 연쇄 붕괴한 거죠. 그리고 2025년 6월 12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상을 제안하면서 2개월 시한을 줬어요. 미국 정부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지만 시한 만료 하루 전에 IAEA가 이란의 핵 의무 위반을 선언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 이상이 이란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330발 이상의 폭탄이 이란 전역 100곳 이상에 떨어졌고 수시간 만에 이란 장성 30명과 핵과학자 9명이 한꺼번에 사살당합니다. 이 작전의 별명이 레드웨딩이에요. 왕좌의 게임에서 연회장 학살 장면을 딴 이름이죠. 모사드 요원들이 이란 내부에 잠입해서 드론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테헤란에서는 자동차 폭탄 5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정부 건물과 핵시설 바로 옆에서요. 이스라엘 공군은 마슈아드 공항의 급유기까지 폭격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가장 먼 거리의 작전이었어요. 테헤란 법무부와 외무부도 탄역을 받았고 이란 공군 참모총장과 IRGC 정보부 수장까지 사망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최대 1000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쏘아 올렸는데 약 90%가 요격됐지만 일부가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아파트 건물을 직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4만 명이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12일 동안 방공호에서 생활했어요. 6월 22일에는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해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곳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코드명 미드나잇 해머.
이란 영토에 대한 미국의 직접 군사행동은 1988년 이후 처음이었어요. 트럼프는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정보국의 예비 분석은 이란이 공습 전에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6월 24일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하면서 12일 전쟁이 공식 종료됐지만 이란 핵시설은 대파됐고 군 수뇌부는 초토화됐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란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폭발한 거예요. 12일 전쟁의 굴욕감, 경제 파탄, 체제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이란의 시위 역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1999년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2009년 녹색운동, 2017년에서 2018년의 경제 시위, 2019년 유류비 인상 시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 중 사망하면서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었죠. 그때도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서 2026년의 시위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규모였어요. 물가 상승률은 50%를 넘었고 리알화는 역사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젊은 층 실업률은 치솟아 있었고 서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이었어요. 12일 전쟁에서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박살나는 걸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정작 체제는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거든요. 거리에서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올해는 피해해 하메네이는 전복될 것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 사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온라인에 넘쳐났어요. 이란 법에서 최고 지도자 모독은 중대 범죄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시위는 테헤란뿐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마슈아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2026년 1월 이란 보안군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2026 이란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됐어요.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의 경제적 불만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폭도는 제자리에 놓여야 한다며 강경 진압을 승인했고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하메네이는 체제 붕괴 시 모스크바로 탈출하는 플랜 B까지 준비해놨다고 해요. 최고 지도자가 도망 계획을 세울 정도면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오만이 중재하는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별 관심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미국은 이란에 모든 우라늄 동축의 영구 중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2026년 2월 말 연두교서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재개했다고 선언했고 IAEA가 이전에 몰랐던 지하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합니다. 미국은 중동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전쟁이 코앞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장대한 분노작전이 시작됩니다. 12시간 동안 900회 공습, 테헤란, 이스파한, 쿰, 카라지, 케르만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테러 정권의 존재적 위협을 제거하겠다면서 정권 교체를 전쟁 목표로 명시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나중에 이 공습이 선제 공격이었으며 네타냐후가 처음부터 최고 지도자 암살을 목표로 잡았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타격 지점은 관저였고 86세의 알리 하메네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란 남부 미나브에서는 해군 기지 옆 여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160명 이상이 숨졌어요. 이스라엘은 관여를 부인했고 미국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울면서 최고 지도자의 순교를 알렸습니다. 하메네이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모즈타바의 어머니, 아내, 자흐라, 여동생, 매형, 손장녀까지 같은 폭격에 전부 희생됐고 안보수석 샴카니, 국방장관 나시르자데, IRGC 사령관 파크푸르, 정보부 고위급 4명도 사망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한 방에 날아간 거죠. 그런데 모즈타바는 그날 관저에 없었어요. 살아남은 겁니다. 이란은 수시간 만에 작전명 진정한 약속, 사로 반격합니다. 12일 전쟁 때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었는데 BBC에 따르면 이는 이란의 지휘체계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3월 5일까지 탄도미사일과 해상미사일 500발 이상,
드론 약 2,000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40%는 이스라엘, 60%는 중동 미군 기지를 향했어요. 이란은 중동 전역의 미군 배치 기지 최소 27곳을 공격 대상에 올렸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중동 전체로 번졌습니다. 헤즈볼라가 3월 2일부터 이스라엘 북부와 텔아비브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250회 이상 보복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30명 이상이 다쳤으며 헤즈볼라의 정보수장이 베이루트 남부에서 사살됐어요. 이란 미사일이 바레인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를 수차례 타격했고, 바레인에서는 이란 드론 공격으로 32명이 다치면서 아이들까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르단에는 119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었고, 쿠웨이트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이란 미사일에 맞아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사관 폐쇄를 명령했어요. 쿠웨이트에서는 아군 사격 사고까지 터져서 미군 전투기 3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트럼프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중동 전역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영국 키프로스 기지도 이란 드론에 피격당했고,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기지 타격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AP 통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강대국 간 대리전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3월 10일 현재 이란 사망자 1255명 이상, 미군 8명, 이스라엘 최소 13명, 걸프 국가들에서 14명 이상. 미국이 이중 타격 전술, 그러니까 한 곳을 2번 연속 공습해서 부조대원까지 살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바로 이 전쟁 한복판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어요. 미사일이 테헤란에 쏟아지는 와중에 이란의 최고 권력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알리 하메네이가 죽자마자 헌법에 따라 임시지도위원회가 3월 1일에 구성되어 최고 지도자 기능을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IRGC가 전문가 회의의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 즉시 새 지도자를 세우려 했어요. 군부가 쿠데타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도자를 밀어붙이려 한 거죠. 이건 저지됐지만 IRGC가 누구를 원하는지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모즈타바. 3월 3일 전문가 회의 88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왜 온라인이었냐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면 이스라엘의 폭격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후계자 선정회의에 참여하려는 모든 자도 표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상태였거든요. IRGC 사령관들이 위원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모즈타바에게 투표하라고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른 아침부터 IRGC가 반복적으로 접촉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투표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 2차 투표가 잡혔습니다. 2차 투표 장소는 쿰의 파티마 마숨의 성지 근처였어요. 왜 하필 성지 옆이냐면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를 이스라엘이 감히 폭격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성지의 종교적 권위를 방패 삼아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게 2026년 3월 이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내부 분열이 터져 나옵니다. 전문가 회의위원 8명이 보이콧을 선언해요. IRGC의 과도한 압력이 이유였고, 일부는 종교적 자격 미달, 일부는 이건 왕정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한 위원은 알리 하메네이 본인이 생전에 아들의 승계를 반대했고,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보수 논객 모하마드 모하제리까지 나서서 전쟁 중에 지도자를 임명하면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며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쟁 직전에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암살에 대비해 지명해놓은 후보 3명은 모우세니 에제이, 히자지, 그리고 혁명 창시자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였습니다. 모즈타바의 이름은 없었어요. 외교관계위원회 분석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승계를 IRGC가 밀어붙인 겁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건 여러 매체가 보도한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세습 비판을 미리 막으려는 정치적 연극이었는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반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3월 8일 전문가 회의는 모즈타바를 결정적 다수로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합니다. IRGC는 즉시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고 대통령은 존엄과 힘의 새 시대라고 환영했어요. 알리 라리자니는 부경TV에 나와서 모즈타바가 아버지에게 훈련받았으며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고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X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처음에 새 지도자 선출 소식을 부인했다가 공식 발표 이후 입장을 바꿨어요. 3월 9일에는 테헤란 엔겔라브 광장에서 모즈타바 지지 집회가 열렸고 새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를 든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공습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말이죠. 국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트럼프는 경량급이라고 불렀고 내 승인 없이는 오래 못 간다고 했어요. 나중에 MBC에서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페르시아어로 모든 후계자를 추적하겠다고 공개 위협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모즈타바와 아버지가 총든 사진을 올리며 아버지처럼 아들도 또 다른 폭군이라고 했어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아버지와 같은 운명은 시간 문제라며 사실상 암살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푸틴은 확고한 연대를 선언하며 러시아는 이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새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표적 공격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이란의 새 지도부 능력에 신뢰를 표했고 오만과 예멘 후티도 지지했어요. 이 구도가 거의 정확하게 냉전식 진영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게 흥미롭죠. 미국과 서방 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란 측 대응도 재밌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를 정면 조롱했어요. 이란의 운명은 이란 국민이 결정하지 앱스타인의 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앱스타인은 미국의 유명 성범죄자로 권력층과 연결된 인물이죠. 전문가 회의위원 알렉 하시르는 고 하메네이의 유훈을 인용하며 이란의 지도자는 적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 대항마 미국마저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느냐며 모즈타바 선출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앞으로 어떤 이란을 만들 건가? 분석가들의 전망은 거의 일치합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거예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미국을 화해 불가능한 적으로 볼 것이라 했고 멜버른 대학 교수는 IRGC에 더 의존할 것이라 했으며 엑시스는 단기 협상은 없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모즈타바의 성향에 대한 평가는 비슷해요. 이란 당국이 제작한 선전 다큐멘터리에서는 모즈타바를 윤리지향적 법학자이자 종교 텍스트의 해박한 인문학 교수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전혀 다릅니다. 2009년 시위 진압, 바시지 장악, IRGC와의 밀착, 극단적 성직자 그룹과의 연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모즈타바가 이슬람 혁명 안정전선이라는 정당의 후원자라는 점이에요. 이 정당은 그의 스승 메스바 야즈디가 만든 극보수 단체인데 이란 정치에서 가장 강경한 축에 속합니다. 모즈타바의 이념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리 하메네이는 35년간의 통치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정치적 기술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개혁파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때로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체제를 유지한 거죠. 모즈타바에게 이런 균형 감각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가 IRGC 중심의 군사안보 국가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중대한 건 핵무기예요. 유로뉴스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가 안 했던 것,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2015년에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핵 합의로 한때 통제되는 듯 했어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거래였죠.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최소 10년은 지연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8년 1기 때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란은 합의 위반을 시작했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2025년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만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무기급은 90%인데 60%에서 90%까지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이에요. 마지막 구간이 가장 쉽다는 뜻입니다. 2025년 6월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란은 사전에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파괴되지 않은 지하시설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2년 정도 후퇴했다고 추정했지만 국방정보국의 예비보고서는 수개월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IAEA가 이란이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지하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 역량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이슬람 법적 판결인 파트와를 통해 핵무기를 금지한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파트와의 실질적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근거가 됐었어요. 그런데 모즈타바는 이 파트와의 재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종교적 금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란의 저항의 축이 붕괴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핵 억지력 확보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뒤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실상 포기한 선례를 이란 강경파가 모를 리 없거든요.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지금처럼 이란을 폭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핵무기 개발이 감지되는 순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은 불가피해지겠죠. 이란의 핵 딜레마가 모즈타바 시대의 최종 결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출이 갖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는 세습 왕정이 이슬람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1970년에 쓴 이슬람 정부라는 저서에서 호메이니는 단순히 팔레비 왕조가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게 아닙니다. 혈통에 의한 권력 전승 자체가 이슬람 통치의 부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썼어요. 왕정 타도가 이 혁명의 존재 이유였고 혈통 승계의 거부가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47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은 겁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자기가 부정했던 바로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상의 왕조. 반왕정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거대한 역설이죠. 이란 체제 측에서는 당연히 이걸 부인합니다. 전문가 회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따져보면 구멍투성이입니다. IRGC가 위원들에게 가한 압력, 8명의 보이콧, 아버지 본인이 추천 안 했다는 사실, 종교적 자격 미달 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당성에 심각한 물음표가 붙어요. 모즈타바의 종교적 지위도 문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통적으로 마르자의 타클리드라는 시아파 최고의 종교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 모즈타바는 호자틀레슬람이라는 중간급 성직 지위에 불과했거든요. 선출과 동시에 아야톨라로 급승격됐지만 이건 수십 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얻는 지위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하루아침에 부여한 거예요. 다만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도 1989년에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아야톨라가 아니었고 당시 헌법을 바꿔서 이 문제를 우회한 선례가 있긴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돌파한 거죠. 이것도 세습의 한 형태라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47년 역사상 가장 극심한 위기 속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미사일에 죽었고 트럼프는 경량급이라 조롱하며 인정 안 하겠다 했고 이스라엘은 대놓고 죽이겠다 했습니다. 전쟁은 10일째 계속 중이에요. 공식 직함 하나 없이 수십 년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권력을 쌓은 남자. 대통령 선거를 배후 조종하고 시위를 짓밟고 런던과 두바이에 4조 원의 은닉 재산을 쌓은 남자. 이란 국민이 빵을 사지 못하는 동안에 말이죠. 이 남자의 선출은 이란 체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항의 행위죠. 당신들이 우리를 끝내려 했다고.
아니,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군사 인프라 대파, 핵시설 피격, 저항의 축 붕괴, 국내 정당성 최저. 걸프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악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이란 미사일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하죠. 이 모든 것 속에서 모즈타바가 내릴 가장 중대한 결정은 핵무기입니다. 이란 인구의 60% 이상이 40세 미만이에요. 8,7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자신들이 거부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세습 권력, 종교 억압, 경제 부패, 자유의 박탈. 이들은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고 VPN으로 검열을 우회하며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체제가 보여주는 이란과 자기가 아는 이란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세대죠. 전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는 더 억눌리겠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얀데 은행이 파산한 사건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즈타바의 금고지기 안사리가 운영하던 이란 최대 민간은행 중 하나가 내부자에게 퍼준 부실 대출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건 일반 시민들이었거든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체제 엘리트의 부패가 서민의 통장을 직격하는 전형적인 사례죠. 안사리는 2025년 10월 영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됐고 영국 당국은 그를 부패한 이란 은행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모즈타바의 30년 지기이자 재정관리인이었다는 걸 이란 국민들이 모를 리 없어요. 여기서 2024년 5월에 벌어진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기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라이시는 한때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갔고 체제 내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죠. 그가 갑자기 죽으면서 승계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이시라는 대안이 사라지니까 무즈타바를 중심으로 한 승계 작업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동연구소는 모즈타바의 승계가 이란 정치적, 종교적 지도부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IRGC의 힘으로 밀어붙여진 겁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선 무대는 역사상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조명 뒤에는 그를 겨냥한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6년간 쌓아 올린 것이 한 번의 공습으로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본 이 남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핵무장이라는 금기를 깨트릴 것인지, 아니면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낼 것인지, 타협 없는 저항의 길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굴복인지, 어떤 선택이든 그 대가는 클 겁니다. 이란 8,700만 국민의 운명, 중동의 미래,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이 그림자 속의 남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